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조선중앙TV 잠시 들어보죠.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셨습니다. 순간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백두대지를 기운들며 끝없이 메아리쳤습니다. 백두산 삼지연군 재개발 현장을 찾아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다시 한번 말했다고 합니다. 올 연말 북미 회담 가능성을 이야기해온 청래당에서 연말 시한을 앞둔 북한의 셈법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경고장을 받은 다음 날이죠. 바로 오늘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데요. 2부 신신법정클럽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6억, 7억 쓰면은 한 달 1일 꽂아주겠다고. 그런 회사에서 막 작품에도 관여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요계 음원 사재기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호씨와 성시경씨가 음원 조작이 실제로 있다고 밝힌 건데요. 3부에서 밴드 신화위 출신의 신대철씨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산고의 산고 끝에 이렇게 오늘 세 권으로 나왔음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일제 식민 통치 시절 반민족 친일 행위 인사를 정리한 친일 인명사전이 공개됐습니다. 총 4,300여 명의 이름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발간까지 8년, 발간 후 10년, 그리고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4부에서 짚어봅니다. 12월 4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프닝에서 들으셨습니다마는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이 백두산에 다시 오른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북한이 모색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북한이 이번 연말 약속한 시간이 벌써 흘러가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사이가 좋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북한의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래당 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우선 청와대가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개 금지가 시행됐는데 명심하라. 그게 12월 1일자였으니까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이죠. 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이 불거진 지가 훨씬 오래전인데 이제 와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가 봐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수사할 거면 그 당시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해야지 이제 와서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얼마 시점을 앞두고 하는 것은 검찰의 과도한 힘자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최고위도 오늘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해찬 대표도 공개적으로 검찰을 향해 경고했고, 대변인 이야기도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라 이런 건 그러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될 것은 패스트트랙 수사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검찰에 좀 유리한 이런 수사만 좀 강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패스트트랙과 뭐 나경원 원내대표 수사 이런 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택적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검찰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본인들에게 유리한 수사를 지금 강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도 오늘 밝혔듯이 그 숨진 그 수사관 부분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그 정보를 가져온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고민정 대변인도 오늘 다시 한번 기자와의 브리핑을 통해서 고래고기 한부 사건으로 내려간 것이다. 그런 관련 보고서도 공개를 한 상태인데 대한민국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이렇게 한 적이 과연 있었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하면서는 살아있는 권력도 손을 댈 수 있으면 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마구잡이 수사하죠. 예. 그러니까 의혹이 있어서 우리는 압수수색 영장 받고 수사한다. 하는 말은 뭐 틀린 말이 없겠죠.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 예를 들면 청와대 관련 뭐 재료를 제출해라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청와대까지 막 치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적 분노를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검 이야기도 했고 이 문제로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검찰 편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 검찰 자체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검찰로서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국면 같아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본인들만이 갖고 있었던 뭐 독점력에 대해 그 균열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은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이라든가 올라타 있는 상태인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시간이 그럼 없다. 월화수 4+1 공조를 복원시키겠다고 했는데 오늘 벌써 수요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주 넘어가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단칼에 뭘 해결하기는 어렵고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서로 절충하고 양보하고 또 수정안에 수정안을 거듭내면서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그런 건데 방금 우리 검찰 얘기를 했지만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을 수사를 지금 뭐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자유한국당 보고 공수처법을 좀 막아라 하는 우회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갖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진이 이제 교체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협상 여력이 다시 생기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협상 모멘텀은 생기기 마련인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결국은 황교안 대표한테 버림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원내대표 1년 하는 동안 여권 지지자들한테는 뭐 국민 밉상 비슷하게 욕을 많이 먹고 황교안 대표는 버림받고 그리고 검찰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녀 의혹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는 이제 받았기 때문에 피고발인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데자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원내대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한 폭주 뭐 이런 단어가 생각나고요. 장외투쟁, 무한 폭주, 오바 뭐 이런 건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분란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벌써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단식을 한 것이 결국은 사당화가 목표였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도 나경원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리하면 반드시 뒤탈이 나게 돼 있죠. 황교안 대표가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 원내대표진에서 대화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부 여당으로서는 대화 파트너이기 때문에 협상장 안으로 끌어들이고 대화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대표가 예. 뽑히기 전까지는 오히려 그 무리하게 뭘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 같고요.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제 뽑히면 다시 이제 시간을 좀 아껴서 협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후보들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이 성공한 원내대표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아마 공약을 걸고 원내대표 선거에 나설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로 4+1을 가동시키는 것은 뒷일이고 일단 협상을 그것은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고 예. 하여튼 끝까지 한다 이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예.
오늘자 보도에 보면 김진표 총리 카드를 청와대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속보를 통해서 한겨레 속보를 나왔더라고요. 예. 속보가 나와서 보니까 재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이제 진보개혁 진영에서 이제 반대하는 분위기, 뭐 참여연대 이런 민주노총 이런 단체들에서 반대하고 또 당 내부에서도 예. 반대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이고. 예. 청와대에서는 심사숙고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카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비토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김진표 의원이 국무총리를 되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맞겠느냐 이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 장관이 되든 국무총리가 되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한 방향에서 예.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건 사실인데 검찰총장을 보더라도 예. 어떻게 보면 인사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를 보면서도 아마 청와대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수월할 수 있지만 길게 보고 좀 인사에는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무총리 김진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네네. 그러면 청와대에서 여론을 좀 살펴보려고 떠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예를 들면 복수의 후보를 놓고 검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서 경로를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제 노출이 돼서 언론에서는 이제 뭐 호불호가 이제 갈리게 되고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할 텐데 뭐 단 한 장의 카드를 놓고 검증을 하거나 뭐 수기를 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진표 총리가 임명이 되면 민주당 내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갈등으로까지 표출되지는 않겠지만 예. 어쨌든 많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어쨌든 좀 실망스러운 이런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추미애 의원 법무부 장관 지난번 정청래 전 의원이 우리 방송에 나와서 급이 좀 안 맞지 않느냐 당대표까지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추미애 대표하고 만나거나 통화도 해봤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잘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백범 김구 선생님도 난 독립운동을 하면서 항상 주장했던 것이 난 독립정부의 문지기라도 되겠다. 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범 그 자체 호가 하얀 호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그야말로 백정의 예. 마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백정처럼 평범한 사람 예. 이런 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진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호는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당대표를 지낸 분으로서 급은 안 맞죠 사실은. 국회 여러 가지 운영 관례상. 그러나 국가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는 내가 뭐 뭐래도 맞겠다 하는 것은 추미애 전 대표의 결단의 문제이다. 아름다운 결단의 문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추미애 의원이 만일 지역구를 비운다고 하면 그 총선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만약에 본인이 빠져서 정부로 가게 된다면 그것도 오세훈 시장이라는 예. 또 만만치 않은 카드가 예. 거기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길 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당에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좀 다각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결국은 국무총리랑 같이 임명되는 겁니까? 먼저 임명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는 굉장히 위험한 승부수거든요. 제가 늘 주장했지만 이순신 장관을 내정을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찬성하겠느냐. 예. 그리고 국무총리는 본회의장 표결이거든요. 인정해줘야죠. 그렇죠. 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당이 합세해서 부결을 시켜버린다면 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자유한국당 하는 걸 행태를 봐서. 그러면 총리 부결 사태 속에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 아니 그래서 청와대에서 김진표 카드를 생각한 거 아닙니까? 김진표 카드는 인준될 것이다 이렇게. 김진표든 누구든 간에 황희정승이 오든 간에 그거는 당리 당략적인 차원에서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자유한국당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불신하게 만들더라고요. 못 믿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강하게 검찰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추미애 의원이 좀 대가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판사 출신이고 당대표도 하고 두루두루 경험이 많고 그리고 뭐 특별한 약점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적임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예산 한반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다시 백마 타고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대 결정, 뭐 새로운 길 임박한 겁니까? 다분히 이제 미국에게 보여주려고 다시 이제 백두산에 올라서 백마 타고 뭔가 결단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시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밑에서 미국과 북한이 접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끝내자. 이런 결기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북한이 다시 한번 미국의 연말 시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이걸 받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여전히 친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북한의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이것도 협상 카드입니까? 주고받는 겁니까? 치고받깁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예. 지금까지 뭐 북한이 ICBM도 쏘고 뭐 핵실험도 하고 그랬는데 나이스 때는 좀 평화롭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 그 방향으로 가자 이런 것 같고 북한이 연말 시한을 계속 못 받고 있는데 비건이라든가 이 협상 실무 라인에서는 그걸 인위적으로 시간을 정하지 말라.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으로서는 좀 더 기선제압을 사전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1일 신년사 쓰고 있는 기간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내용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데 정상회담을 하려면 실무회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음 주는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제 그 북미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시간이 째깍째깍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과거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북한은 그럴 수도 있다.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2019년 신년사에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모든 것이 타결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주 돌려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새로운 길로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편이고, 지금 다시 백두산에 오르는 것도 우리가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게 미국 좀 잘 좀 해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이후 처음으로 방한했습니다. 방한 목적이라든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소미아라는 것은 결국은 한미일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놓고 강경하게 일본에게 그 카드를 다시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 어쨌든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태잖아요. 예. 효력을 정지가 아니라 효력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그냥 가버리면 그냥 지소미아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시점에서 그 말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표정으로라도 그런 중국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뭐 강대국들 사이에 껴가지고 미국도 압박하고 중국도 반대로 압박하고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운명일 수 있는데 예. 어쨌든 그 가운데서 중립외교, 균형외교, 국익외교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소미아 관련해서 일본에게 우리가 압박 카드를 던진 것은 한국 현대사 100년 만에 처음 보는 저는 외교사의 쾌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한치 양보도 없는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 벌써 이제 미국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또 의회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예. 미국의 요구대로는 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던진 나름대로 대한 카드가 그럼 무기 좀 더 사줄게. 예. 방위비 분담을 좀 낮추자. 이런 적정선에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미국 법상으로도 주한미군 뭐 철수라든가 이게 불가한데 네. 트럼프 대통령 계속 그런 뉘앙스를 그 풀고 의회 있다. 승리를 받아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도 대통령의 힘이 미국 내에서는 작아요. 예.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심의 의결권이 국회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원도 의회 소속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아요, 우리보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재선을 위한 어쨌든 쇼잉 이런 부분도 좀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포형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번 달 안으로 그 북미 대화를 시작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희망 섞인 예언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달보다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말투가. 아니, 저도 지금 참 이게 지난달에 확신해서 하셨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12월을 맞으니까 저도 좀 초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신신법정클럽 신유진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안 나오셔가지고. 네.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신유진 변호사 지난주 방송은 안 나오고 댓글창에 네. 앉아 계시더라고요. 휴게소에서. 운전하다 휴게소에서 열심히 댓글을. 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예, 검찰이 왜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했을까? 전방위적으로 한번 틀어보겠다 이 생각입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전 감찰반들을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찰반들이, 증거는 전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자료 전부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장이 발부가 된 것 같아요. 예.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연히 부글부글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도 좋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의 수사 과정은 내가 살아있는 권력이다. 이걸 입증해가는 과정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검찰이요? 검찰 스스로가 내가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이다. 이런 걸 입증해가는 거 이런 걸 입증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또 조국 전 민정수석을 이렇게 그림표의 제일 위에 네. 그려놓고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니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도 다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예.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청와대가 거부해서 무산된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는 이제 임의제출 정도로 네, 네. 했고 이번에도 하면 임의제출이겠죠. 네, 그렇죠. 협의해서. 네, 청와대가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그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2018년도 12월 달에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그때도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그때도 압수 목록을 제출을 해서 증거 이런 거 제출해달라라고 해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전부 제출이 됐고 컴퓨터는 검찰이 가지고 온 장비를 이용해서 바로 포렌식을 했습니다. 예. 일단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의 휴대폰은 청와대가 감찰을 하면서 제출받아서 포렌식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 자료가 검찰에 지금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네, 지금 넘어간 상태죠. 그 자료 플러스 다른 행정관들의 보고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다. 네. 예, 그런 것 같고요. 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라고 진술했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 전 장관도 수사 대상에 오르겠고 수사를 받겠죠? 결국은 조 전 장관 수사를 최종 목표로 해서 지금 이 사건들이 여러 가지 감찰 무마 사건이라든지 하명수사 사건이라고 소위 이야기되는 두 사건이 전부 다 조 전 장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 전 장관도 수사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다들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당시 김태호 수사관이 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거잖아요. 네. 2월 달이죠. 2월 달에. 예. 근데 왜 지금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하명 수사 소위 하명 수사 얘기도 그렇고 그 김기현 그거는 작년이잖아요. 1년 8개월 전 이야기고 이번은 2월 달 얘기고 지금까지 그 주머니에다가 딱 쥐고 있다가 하나씩 꺼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씩 꺼내서 조 전 장관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시기상 지금까지. 그리고 사실 검찰 이번 그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이 보면 이 포렌식 자료 뭐 엑셀 100시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료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전 감찰반장이나 전 감찰반 직원들 핸드폰에서 이 자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자료를 더 확인할 게 있다고는 하지만 뭐 텔레그램 대화방 얘기며 뭐 이런저런 그 뭐 김경수 뭐 등등 천경득 변호사 등등이 함께한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다 없다 이것도 논란이 되지만 뭐 100시트 정도의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핵심이라고 하면서도 그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간 거는 국민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동아일보에서 어제 새벽에 보도한 자료들 보면 기사를 보면 아무리 봐도 이건 전형적인 피의사실 공표 검찰발 기사예요. 예. 네. 이렇게 뭔가 데자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검찰발 기사가 나오고 국민들에게 이상한 이미지를 주고 하면서 결국은 조국으로 몰아가는 또 그런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 강하게 됐잖아요. 금지하는 걸로. 네. 네. 그런데 보란 듯이 지금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있고. 그렇죠. 청와대에서 공개 경고를 한 다음 날 청와대 압수수색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청와대 공개 경고가 먹혀 들어가지 않은 것 전혀, 아니냐. 예.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고 또 하나 압수수색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 변사자 사망 사건 원래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그렇죠. 있고. 그래서 지금 사망하신 검찰 수사관 같은 경우 휴대폰을 경찰이 수사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그걸 가져가 버렸단 말이죠. 원래 네. 지금 경찰이 굉장히 또 격앙돼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그게 필요하면 수사 지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갔을까?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사망자에 대해서 변사자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검사가 지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경찰에게 그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아예 경찰로부터 회수하고자, 그러니까 이게 독식하고자 서초 경찰서를 압수수색을 한 거죠. 예, 다 독식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찰에서는 내심. 네. 검찰이 숨기고 싶은 자료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갖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 검찰이 지금 자기들이 인지하고 수사하고 있는 수사의 방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방향에 부합하는 자료가 거기 있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게 좋죠. 자기들한테 훨씬 좋거든요. 예. 근데 왜 가져갔냐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경찰 같은 경우 지난 9월달 10월달 한 2달 사이에 검찰이 명확하게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3번 청구를 했는데 다 거절이 됐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문정 부장검사가 고위 검찰들 직무유기했던 거 2건. 그다음에 서지영 검사가 성추행 내부 비위 사건, 대검찰청 압생 고발했던 사건. 이거는 피의자가 검찰이에요. 예. 그럼 당연히 압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다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자기들이 피의자인 사건에서는 압색 하나도 안 하고 경찰은 피의자 취급해가지고 경찰서를 압색하고 뭐 열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압색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영장 청구권이 헌법상 검찰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무리 신청을 해도 검찰이 반려를 해버리면 안 받아주면 그만이다. 네, 그만인 거죠. 아까 그 3건도 경찰이 피의자인데 검찰이 피의자인데 검찰이 안 받아주니까 압색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지금 그 민주당 최고위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가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해라. 네. 뭐 그런 얘기죠. 이럴 바엔 차라리 특검을 하는 게 낫겠다. 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그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저는 뭐 보다 더 원칙적으로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서 경찰의 수사권이 있고 검찰의 기소권이 있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압색하고 할 수는 없죠. 수사는 경찰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도록 원론적으로 이게 이 검경 수사권이 분리돼 있었다면 구분돼 있었다면 이런 식의 검찰 수사는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 사망한 수사관의 유족들은 그 유류품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유서조차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유류품을 조속히 좀 돌려받고 싶다. 유서도 보고 싶다. 아직 유족들도 보지 못한 유서가 검찰청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청와대는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한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특감 반원이 아닌 청와대 행정관이 제보를 받아 보고했고 숨진 수사관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숨진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고래고기 함부 사건 때문에 검경 갈등이 있는데 그걸 알아보고 한 거다. 그리고 네. 보고서에 그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네. 이렇게 밝혔죠? 네. 그거를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뭐 하명수사 이런 것과 관련이 없고 고인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지금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것은 다 뭐 결과에 남은 것은 고래고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울산에 내려간 것이다. 예. 이런 것까지 발표를 했고 실제로 그거를 보여줬어요. 예.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고민정 대변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좀 신경 써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검찰발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렇죠. 어제 PD수첩에서 관련해서 검찰하고 기자단, 검찰 출입 기자단이 유착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 서로 악어와 악어의 관계다. 네. 그런 방송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이 바로 악의적 보도다. 기자들은 그렇지 않다. 검찰이 왜 기자들 보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반박했단 말이에요. 그 피의사실 공표나 이 검찰발 단독 기사가 나오는 구조가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악의적 보도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거 손으로 하늘을 가리자라고 하는 것에 불과한 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겪었던 피의사실 공표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광우병 쇠고기 팔았다라고 피의사실 공표해놓고 알고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 팔았다 이랬다가 결국 재판 가서는 그것도 아니다 해서 무죄 받은 건이 있는데 이 사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유업자인 이분은 완전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판 사람이 돼갖고 집안이 쫄딱 망했거든요. 예. 그리고 기자와 이 사건을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둘 다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무죄를 받긴 했는데요. 기자한테 그 사건을 주고 그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기자는 그걸로 단독 보도를 하고 이런 관행이 다른 출입처에서도 있었지만 검찰에서는 오랫동안 반복됐다는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검찰의 기자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지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일부 기자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다른 기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심사를 하고. 예. 그러면서 그걸 기득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 들어온 기자가 한 명도 없다고 네. 하니까. 그 질문도 자기들만 할 수 있고. 왜 그런 특권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자실을 그렇게 활용하느냐.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사실 지금까지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 기자단들이 그런 문제를 뭐 다 지금 언론사, 지금 메이저급 언론사들은 다 거기 기자단 출입이니까 예. 그 출입에 대해서 또 징계를 받을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 PD수첩 보도 이후에 또 한 번 뭐 MBC 기자단은 징계를 받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왜냐면 지난번에도 뭐 그 기자단이 아닌 PD가 감히 PD가 질문을 했다. 예. 왜 우리 기자단이 아닌 사람이 질문을 했냐라고 해서 바로 징계를 내리고 그랬다고 하니까 예. 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용기를 내서 사실 이 언론사에서 이걸 밝힌 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국민의 알 권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폐쇄된 기자단에게만 질문할 권한을 준다는 거는 사실 예. 이율배반이죠. 예. 자기들 주장에도 어긋나는 운영 방식이에요. 예. 그래요. 정보를 통제하고 그 정보를 흘리고 그 조절하는 게 굉장한 권력이라는 거를 검찰과 기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취사 선택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뭐 사건을 조율하는 거죠. 선택하고 내가 이거를 지금 수사할 때는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기사들이 그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수사하고 있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또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파는 것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흘려주는 거죠. 검찰은. 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추미애 의원의 뭐 성정상 조국 전 장관보다 더 강한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예상들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사실은 유하게 하려고 해도
유하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검찰이 몰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청와대 그리고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이렇게 민낯으로 날선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사실 굉장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라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추미애 의원이 장관이 되신다면 또는 누구든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빠르게 좀 정돈해 가야 국민들의 불안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거물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가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택시 승차 거부에 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는데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서울시가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린 건 타당하다. 잘된 판결을 보십니까? 네네. 택시 승차 거부 누구나 한 번쯤 경험 다 있지 않나요? 특히 연말에는 진짜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그리고 뭐 카카오톡, 톡 이런 이렇게 또 택시가 있으면은 그 택시도 안 오죠? 안 와요. 탈 수가 없습니다. 예. 점점 가격을 올려야 돼. 예. 더 고급 택시로 네. 점점 더 예. 올려야 되는.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판결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택시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반길만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타다하고 택시 업계가 뭐 거의 전쟁 분위기인데 그 이용객들이 타다 서비스가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것도 뭐 이런 거겠죠. 승차 거부 없고 네. 뭐 깨끗하고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진짜 심각한 게 저도 예전에는 잘 미처 느끼지 못했던 거긴 한데 상암동에서 집까지 가려면 택시를 되게 오래 타거든요. 예. 오래 타다 보니까 냄새가 택시에서 그 굉장히 담배 많이 쪄든 냄새가 예, 나요. 예. 근데 그 냄새가 심각하더라고요. 오래 타니까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그런 냄새도 타다는 안 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고. 이게 뭐 택시 그 운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일부에서 이렇게 승차 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다가 이게 법률상의 쟁점, 이게 택시냐 아니면 렌트카냐라고 하는 법률상의 쟁점도 있지만 한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은 승차 경험에서 타다 등 이런 그 승차 경험이 택시보다 승차 경험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안전하다, 말 시키지 않는다, 뭐 깨끗하다 이런 승차 경험들을 택시업계에서도 잘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아까 뭐 담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서울시가 승차 거부와 함께 부당요금 또 담배 냄새 퇴출 이렇게 네. 산무 정책을 추진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많은 여성 고객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3차 흡연이다 이거는 2차 흡연이 2차 간접 흡연이 아니라 3차 피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것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부당요금은 뭐 당연히 안 되는 이야기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산무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요. 혹시 오해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택시업계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예 전혀 절대 그렇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일부 네. 택시기사들의 네. 문제점을 얘기한 거고요. 이 택시기사분들이 YTN은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그럼요. 네. 제가 택시를 이용하면 꼭 YTN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좀 뭐랄까 이게 택시를 타고 내려서 YTN으로 올라오면은 내 목소리를 곧 들으시겠구나 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늘 택시 타고 움직이는데 타다는 타지 않고 택시만 타고 저도 택시만 움직이는데 탑니다. YTN 갑시다 이렇게 하면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 분이 상당히 그쵸. 많습니다. 예. 네. 택시기사 여러분들 YTN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두 분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6시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가요계에 음원 사재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아이돌 그룹 블락비의 한 멤버죠. 박경 씨가 동료 선후배 가수들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나도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고 저격하면서 사재기 의혹에 불을 지핀 건데요.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은 법정 대응 입장을 밝혀서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해마다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음원 사재기 논란. 과연 실체는 무엇일까요? 신하위의 기타리스트이자 바른음원협동조합 신대철
이사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제작진 중에 20대 또 30대 초반인 제작진들이 있는데 모르더라고요, 누군지. 이해합니다. 지금 음악 본격적으로 하신 지 몇 년 되신 겁니까? 30년 좀 넘었습니다. 예. 네. 고등학교 때부터 하셨죠? 네, 그렇죠. 예, 기타 치고. 네. 이은미 씨 저번에 한번 모시고 방송했었는데 30주년이라고 콘서트도 한다고 그러고 시나미는 다시 한 번씩 뭉쳐서 콘서트 같은 거 안 합니까? 글쎄요, 기회가 되면 하겠죠. 예. 오늘 인터뷰가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예. 말씀을 이렇게 짧게 끊어주셔가지고. 자,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일단 근황부터. 소개해 주셨다시피, 바른음원 협동조합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간헐적으로 제가 음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요즘 음악을 또 가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음원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좀 많습니까? 한 2천여 명 정도 되고요. 많네요. 네. 예. 바른 음원 협동조합 이 조합을 만드는 이유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런 사재기 논란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이제 가요계 이제 음악계 이제 또 음원 산업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구조를 좀 개선하자라는 또 목소리도 내고 또 저희가 직접 지금은 이제 음원 유통도 지금 하고 있어서 예.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을 조금 알고 있긴 있습니다. 예. 네. 그 음원 유통도 지금 소위 말하는 메이저 회사에서 싹쓸이 하는 그런 형태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사재기 논란 박경 씨가 이야기하면서 불거졌다고 하는데 그 전부터 논란은 있었지 않습니까? 쉬쉬했을 뿐입니까? 그렇죠. 항상 나오던 얘기고요. 지금 박경 씨가 거론한 인물들이 진짜 그런 사재기 관련해서 어떤 그런 논란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근데 없다고는 얘기 못하죠. 항상 있어 왔고 쉬쉬하면서도 다 모른 척하면서도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게 이게 베스트셀러 사재기랑 비슷한 거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베스트셀러 올라가면 사람들이 책을 사는 것처럼 맞습니다. 음원 차트에 순위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음원이 팔린다. 그래서 매크로를 돌려서 사재기를 해서라도 올린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문턱값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동영 씨도 책을 좀 많이 내보셨잖아요. 예. 만약 이동영 씨가 이제 내 책을 좀 사재기를 좀 해서 순위 좀 올려보겠다라고 한다면 자비로 만약에 한 10,000권 정도 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그래서 한 10만 권 정도 팔렸다. 그러면 자비로 15,000짜리 책을 10,000권 사면 1억 5천이잖아요. 예. 10만 권 팔려도 보통 인세가 한 10% 정도니까 똔똔이잖아요. 예.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 이외에 다른 이제 명성이 좀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가가치 이런 걸로. 부가가치죠. 근데 음원 산업의 경우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음원 사재기라는 말은 사실 제가 조금 이제 이 말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순위 조작이 더 정확한 순위 조작이다. 네, 순위 조작이 더 정확한 얘기고 또 이걸 위해서 보통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 예. 바이럴 마케팅의 한 일환으로 지금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럼 이거를 가수 개인이 이거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어쨌든 음원을 조작하고 차트를 조작하고 순위를 조작하고 한다는 게 개인이 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그 소속된 회사가 회사가 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러면 가수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이 많아서 자기 독립 제작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회사 단위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 근데 오래전부터 음원 사재기는 있었고 증거로 나온 건 없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예. 이 정보의 이제 비대칭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전송 사업자들 우리가 흔히 뭐 멜론이라든지 예. 벅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 그 로그 데이터를 공개 안 합니다. 근데 증거가 없다는 건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건 이 회사들이 자기들 로그 데이터를 공개 안 하기 때문이고 만약 공개를 한다면은 정확히 집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특정한 곡을 타겟팅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클릭 조회수가 올라간다 예. 하면은 이제 틀림없는 이거는 이제 뭐 그런 순위 조작에 이제 관련된 예. 사건이 되겠죠. 그 음원 사이트에 로고 기록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청도 해보셨습니까? 숫하게 했죠. 아, 숫하게 했는데 안 한다. 근데 이제 영업 비밀이다라는 이유로 뭐 심지어 국회에서 제출 요구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아, 국회에서 제출 요구를 해도 안 받아요? 네, 그럼요. 음원 회사로서는 사재기를 하든 뭘 하든 자기들 이득이 되니까는 구태 그걸 말할 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전송 사업자들 특히 우리 이제 업계에서는 전송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음원 플랫폼들이 낙전 수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낙전 수익. 네, 25% 정도 통계 자료에 보면은 이건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2018년 음악 산업 백서에 나온 자료고 그래서 그 정도 거대한 규모의 어떤 낙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낙전 수익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구매한다는 게 사실 지금 예전하고 달라진 게 지금 이제 스트리밍 위주로 이제 예. 음악 구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악을 사는 게 아니라 렌탈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monthly 렌탈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정액을 지불하면은 한 달 동안 내가 듣고 싶은 만큼 음악을 듣는 거잖아요. 뭐 무제한 들을 수도 있고 예. 근데 한국도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아, 그렇겠죠. 예.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예. 뭐 그 중간에 어떤 평균점이 있겠지만은 굳이 이게 그런 데서 발생하는 또 아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 인세들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어느 지점에서 그런 게 한 25%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예. 성시경 씨가 이야기한 것은 대행업체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기한테도 접근해 왔다. 그러니까 돈을 나한테 따로 줄 필요는 없고 수익을 나중에 쉐어하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대행업체까지 동원해서. 가수들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탑 가수들한테는 특히 있어요. 오히려 탑 가수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이런 탑 가수들이 음반을 내는데 만약에 차트 1위를 찍지 못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가수의 새 음반이 나오면은 1위를 찍고 갔을 때 못 찍었다. 예. 그러면 명성에 흠이 가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익하고도 이제 직결이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해요. 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무명 가수들이 유혹이 흔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탑 가수도 그런 이유로 흔들리고. 탑 가수들도 해요. 당연히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혹시 가수들끼리도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나누기도 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죠. 가수들은. 모릅니까? 예. 회사 관계자들이 알겠죠. 회사 관계자들이. 소속사. 네, 소속사 예. 관계자들이 알겠죠. 예. 어떻습니까? 이 지금 박경 씨가 촉발시킨 이 공방, 이제 법적 공방으로 한번 갈 것 같은데, 수사가 좀 이루어진다면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사재기 논란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힘들 것 같고요. 박경 씨가 오히려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재기 입증을. 네.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 음원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럼요. 렌탈을 까지 않으면은, 예. 알 방법이 없죠. 그냥 국회에서 달라는 것도 무시하고 있다니까 쉽지만은 않겠네요. 예. 음원 사이트 차트 100위 안에 드는 것. 네. 목표가 보통은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렇죠. 차트에 진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통계로도 나와 있는데 음악을 많이 소비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 출근 시간입니까? 네, 출근 시간이죠. 네. 그리고 퇴근 시간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예. 그리고
오후 8시 이후부터 자정까지. 예. 그러니까 3대 3대 4 정도 비율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시간대가 아니라면은 질문이 뭐였죠? 얘기하다 까먹었어. 예.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아니고 새벽 시간에 집중적으로 그렇죠.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순위가 확 올라간다.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제 질문은 100위 안에 들어가면 그렇죠. 어떻게 중요해요? 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100위 안에 그러니까 음원 스트리밍 소비하는 패턴을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집에서 뭐 회사까지 혹은 뭐 학교까지 출근한다 보통 30분에서 뭐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 시간대 집중적으로 듣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1시간이라면은 보통 노래 한 곡이 4분 정도 되잖아요. 1시간이면 15곡에서 16곡 정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퇴근 시간에 또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16위부터 들을까요? 그렇네요. 아니 다시 1위부터 들을걸요. 그렇겠죠. 예. 보통 패턴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맨 상위 차트에 랭크되어 있는 곡들은 더 많은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지금 계속 그래서 심화되는 겁니다. 사재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퇴근 시간에는 YTN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원 실시간 차트 없애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런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실 1위를 한다는 게 지금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은 뭐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보면은 뭐 검색어 순위 1위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느 날 뭐 무슨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에 실시간 순위 1위를 찍었다. 그럼 제가 반드시 이거 캡처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랑도 하고 야 나 1위 올랐어. 그리고 또 저기 뭐 SNS에다 공개하고 뭐 1위 찍었다 뭐 이러면서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5분 동안 1위 찍어도 1위잖아요, 어쨌든. 한 번 1위 했어요. 네. 그럼 하루에도 여러 개 1위가 나올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그런 소위 바이럴 마케팅으로 포장한 어떤 이런 소위 우리가 지금 얘기한 사재기 순위 체계가 있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을 해서 사재기를 하고 그럼요. 어쨌든 뭐 탑100이든 탑10이든 그 안에 찍으려고 한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수 대접을 받으니까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데일리나 최소 데일리 그리고 만약 위클리로 바꿔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조작하는 게 쉽지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음원 실시간 차트 폐해 많이 큰 것 같은데 그것도 그거고 지금 이 협동조합 바른음원 협동조합 만드신 이유가 또 불공정한 유통 환경이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뭐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한 것 같은데 많이 했었죠.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뭐 우리가 도움 주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바뀌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바뀌는 쪽으로 지금 이제 어떤 흐름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 차례 저희가 이제 노력한 대로 그래도 좀 개선되는 쪽으로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가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수년 내에 이제 지금 이 요율에서 이제 좀 변동이 생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창작자들한테 조금 더 많이 돌아가는 어떤 수익 배분이 예전하고 조금 달라졌습니까? 조금 달라졌죠. 근데 이게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조금 이제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걸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음원 협동조합 만드신 지 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이 그 대형 음반 업체죠? 유통업체? 뭐 멜론이나 이런 쪽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좀 해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저희하고 대화하기 싫어하죠. 네. 대화 좀 없었고. 대화 뭐 안 한 건 아니지만 뭐 주로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뭐 토론회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만나긴 하는데 워낙 힘이 세신 분들이라서 사실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을 만나서 뭐 10번 만나서 20번 만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분들이 전화 한 통으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죠. 뭐 그렇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사실. 로비력도 있군요. 그럼요.
바른 음원 협동조합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홈페이지 들어와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로서. 네. 저희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유통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입소문으로 점점 이제 저희한테 유통 맡기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저렴하거든요. 예. 그래서 뮤지션들한테 특히 인디 뮤지션들한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불공정한 유통 환경이라고 하는 게 뮤지션들이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알맹이는 그 차트 사이트 혹은 뭐 대형 음반 사이트 이쪽으로 다 간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활동하신다 이 말씀이죠. 아니 이제 그 수익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송 사업자가 40%를 가져가요. 40%. 네. 그냥 전송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진열대 디지털 매대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디지털 매대에다 쭉 음악을 진열해 놓고 파는 거예요. 단지 그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하는데 40%를 가져간다. 40% 가져가는 거죠. 이건 불공정한 거죠. 그러면은 이 뮤지션들은 어느 정도 각오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60%에서 이제 뭐 저작권료가 있고요, 저작 인접권료가 있고 실현권이 있고 복잡합니다. 예. 이렇게 가져가는데 실상은 이제 이 중간에 또 유통 사업이 있어요. 유통업자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데가 이제 뭐 로엔 같은 데죠. 그다음에 뭐 큰 이제 이게 수직 계열화돼 있기 때문에 큰 전송 사업자들은 다 유통회사들이 있습니다. 자기 또 제작사도 있고요. 제가 제작해서 유통도 하고 전송도 하고 뭐 이런 구조를 가져간 업자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이 수수료로 요만큼씩 떼어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창작자 측에서 60%를 가져간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50% 언더로 가져가는 게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유통 쪽에서 50% 이상, 저희가 볼 때 52% 정도 가져간다, 평균적으로.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수수료를 최대한 줄여내는 게 저희한테는 목표인 거죠. 예. 신대철 씨가 80년, 90년대 한창 활동하셨고, 그리고 음악은 뭐, 아버님이 하시는 거 보면서 어릴 때부터 봤겠으니까, 쭉 대한민국 현대음악사는 깨우고 계실 텐데, 최근에 그 K-팝이라고 불리죠? 네.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후배들의 어떤 활약상. 자랑스럽죠. 네. 그, 지금 이제 미디어 환경이 이제 많이 변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어떤, 이 음악의 국경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이제 뭐 사실상 이제 국경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어필할 수 있다라는 그게 증명이 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예.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K-팝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면 우리나라 음원 시장이 이렇게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좀 안타깝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저 청취자분들 또 신하위 팬들 또 신대철 씨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제 모든 걸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또 그들이 이제 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한다 뭐 이게 뭐 특히 뭐 유튜브 같은 데도 이제 그렇고요. 우리나라 음악 플랫폼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저는 어떤 가장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다면은 이 소비자들에게 이 수동적인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낸다라는 좀 그런 우려를 좀 합니다. 사실 음악이라는 거는 또 예술이라는 거는 이제 우연한 만남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몰랐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굉장한 걸 내가 발견했어.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는데 사실 이게 보통 뭐 우리 전문용어로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 이 큐레이션 서비스로 인해서 그 어떤 그 자기 사고 안에 갇히게 되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 안에서만 갇히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도 있죠. 그러니까 뭐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대세지만은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 한번 접하고 나면 계속 가짜 뉴스만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뭐 사고의 확장성에서 어떤 방해를 받게 되고 어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음악도 그렇게 뭐 좀 약간 협소하게 음악을 듣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유도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요즘도 가끔 술 한잔 하십니까? 예, 가끔 자주 합니다. 네. 신대철 씨가 술을 한잔 하면은 굉장히 말이 빠르게 아주 달변가로 변신합니다만 오늘 방송에 관계가 술 안 먹고 해서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장면 전 국무총리, 언론인 방응모, 김성수, 장지연, 음악가 안익태, 홍남파, 친일 임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4천여 명의 친일 행적 인사들을 찾아 임명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벌써 10년 전의 일이죠. 친일 인사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인사를 비롯해 판검사, 경찰, 언론인, 예술가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개탄스러운 현실은 이 사전에 이름을 올린 친일 인사 가운데 68명은 여전히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갈 길이 먼 친일 청산과 친일 임명사전 발간 10년의 성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자, 친일 임명사전 10년 됐다고 하는데 네. 시작은 꽤 오래 전부터 기획됐었죠? 그렇습니다. 시작은 1991년도 민족문제연구소 출범하면서부터 저희 일성이 친일 임명사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로 따지면 18년 만에 임명사전이 발간된 거죠.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오신 분들은 친일 임명사전을 볼 수 있는데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실장님이 직접 갖고 오신 겁니까? YTN 도서관에 있는 거를 PD님이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무거워서 제가 못 갖고 다닙니다. 예. 8kg라서. YTN 도서관에 있는 게 아니고 제 사무실에 있는 거 우리 PD가 갖고 왔습니다. YTN 도서관에 한 줄 빨리 장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정희님께서 친일 임명사전 가나다 순입니까? 아니면 제일 나쁜 사람 순입니까? 이랬는데. 가나다 순입니다. 아직 사전 안 보셨군요. 예. 가나다 순으로 3권이 이렇게 돼 있어 굉장히 방대한 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결국은 친일 행적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자료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나열한 것이죠. 네. 그 보시면은 그 임명의 가장 아래 출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전이 아니라 사전이기 때문에 예. 개인의 주관이 배제된 읽어보시면 아주 드라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전이 핵심이고 그 출전이 없었다면 저희가 줄소송을 당했겠죠. 마국주님께서 지금 구입 가능합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네. 지금도 구입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 책 어떻게 판매는 많이 됐습니까? 영업 비밀인데요. 그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교육감님들이 뜻있는 교육감님들이 그 학교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보급한 곳은 있고 또 보급 안 되는 교육청도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처음에는 이거 만든다 그랬을 때 우리 일반 대중들이 다 박수를 쳤는데 그렇습니다. 발간 그 과정에 네. 그 우여곡절이 많았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 민족문제연구소가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학술 단체인데 그래서 학술면에 언론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주로 정치면 사회면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구 영역을 자꾸 정치화 만들려고 하는 세력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의 활동들을 그 정치 편향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덧씌우기가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소위 말하는 좌파 세력들이 우파를 공격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 처음에 국회 예산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처음에는 이제 시민들 모금으로 하려고 하다가 네.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예산들, 과거의 신문 잡지들을 사야 되고 그런 것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것들은 저희만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근현대 연구자들이 활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초조사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게 전액 삭감된 경우가 있었죠. 예.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예산이 예산 올린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가 상정됐는데 전액 삭감해가지고 한 푼도 못 받았는데 그것을 안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주셨죠.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모금해 주셨죠. 당시 한나라당이 예산 삭감해서 빵원으로 만들어서 네. 그에 대해서 분노한 시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직접 모금해주겠다. 국민이 만들자. 예.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예. 등재된 인물이 이 사전에 등재된 인물이 4천여 명. 4,389명. 가장 논란이 된 인물은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희와 박정희는 뭐 4,389명 중에 한 명이고 예. 뭐 굳이 등급을 따지자면 뭐 특 A급은 아니라고 보는데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을 빼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박정희를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버린 거죠. 네. 박 전 대통령은 왜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가 된 겁니까? 친일 임명사전은 각 분야별로 다 기준이 다르지만 그 가장 관통하는 기준은 뭐냐면 친일의 적극성, 예. 자발성, 반복성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23살 문경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1번 만주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하죠. 그것도 혈서 지원. 이미 교사이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도 되는 면제 사유이고 그다음에 이미 19이 넘었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가 없는데 혈서를 2번이나 써가지고 일본의 사관학교에 입대한 그런 어떤 자발성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예, 등재가 되었습니다. 기준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적극적으로 본인이 군대 입대하려고 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계급이기 때문에 뭐 지금 대한민국 소위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만 엄청나게 높은 직위로 할 수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혈서 써서 군대 가겠다고 하는 시기는 1939년이기 때문에 중일 전쟁 이후에 뭐 조선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 영토가 전쟁통에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군대를 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발성 적극성이 반영이 돼서 임명사전에 등재가 된 것이죠. 그 혈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혈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혈서를 주장했는데 가짜다 이렇게 조작이다라고 해서 뭐 많은 그 보수적인 수구적인 인사들이 뭐 말씀하셨지만 결국 판결 통해서 가짜 논란은 이미 종식이 됐죠.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진짜다.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 기사도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또 논란이 되는 사람은 백선엽 장군인 것 같아요. 뭐 지금 가장 핫한 인물이고 최근에 뭐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백선엽 전 장군을 찾아가 뭐 생일 축하 뭐 셀카도 찍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에 대해 현직 광복회장님이 되게 분개하셨는데 현직 살아있는 그 임명사전에 등재된 인물 중에 가장 고령이면서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백선엽이죠. 예. 네.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만주군 중위. 네. 거기다가 간도 특설대에 복무를 했기 때문에. 간도 특설대는 쉽게 말하면은 EJ죠, EJ. 조선인을 통해서 조선인 독립군을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특수부대이고요. 아주 그 잔악하고 그 행위가 악질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 조선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대단히 두려움에 떨었던 부대죠. 예, 이 간도 특설대가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108차례 토공작전을 벌여서 항일 무장세력과 민간인을 172명 이상 살해했으며 많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간약탈, 고문했다. 네. 그리고 백선엽 장군 본인도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와 같은 가오에 대해서 스스로 쓴 글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고요.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네. 의외의 친일파도 있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친일파는 그 DNA 자체가 친일파의 DNA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어떤 인물은 독립운동가의 그 동생이 친일파인 경우 또 그런 반대인 경우 또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인데 아들이 친일파인 경우 또 그 반대인 경우 보니까 역시 친일의 문제는 개인의 판단의 문제이고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장지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리아 방송되고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로 배웠는데. 그렇습니다. 장지연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죠.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고 장지연 이름을 딴 언론상도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분이 시리아 방송대교 발표한 이후에 변제를 하게 되고 그 변제의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임명사전에 등재가 돼 있고 그 후손들이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록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예. 서른님께서 혹시 사전에 후손이 누군지 더 나오나요? 그런 건 저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물의 독립운동가지만 그 독립운동가의 그 동생은 또 친일파인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친일의 문제, 역사의 문제를 그 가족의 문제, 혈통의 문제를 연관시키는 것은 오히려 대단히 우리가 피해야 될 오히려 연좌제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에 소위 말하는 빨갱이 활동했다. 그 자식도
연좌제로 3조가 묶어가지고, 면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피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후손이 누군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네, 네. 예.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드라이하게 적혀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친일 활동을 어떻게 했고 네. 나중에 해방 후에 활동을 어떻게 했고 네. 이 정도로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정치인, 언론인, 예술인, 법조인도 상당 부분 들어갔습니다. 네. 그 전체 법조인을 차지하는 비율은 많지는 않지만 그 인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단히 한국 사회에서 많은 족적을 어떻게 보면 악명을 남긴 분인데요. 대표적으로 민복기 대법관하고 예. 홍진기 장관을 꼽을 수 있는데 민복기는 아시지만 뭐 일제 때 판사였고 해방 이후에 그 인혁당 사건에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때 대법원 판결 내렸을 때 대법원 판사고 대법원장이었고요. 홍진기 씨는 그 4.19 당시에 내무부 장관으로서 3.15 부정선거에 앞장선 분이고 그로 인해서 혁명재판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분인데 오늘 복권이 돼가지고 나중에 중앙방송 지금 이제 JTBC 중앙일보 이거 설립하고 그 공로가 된지 모르지만 죽기 전에 국가에서 금관 문화원장까지 받았습니다. 네. 예.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들도 아까 제가 68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동안엔 저희가 63명설, 65명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인명사전 발간 10주년 맞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해봤더니 68명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에 35명, 대전에 33명인데요. 그중에서 좀 특이할 것이 서울에 장군 제2묘역에 가면 6명의 장군들이 안장되어 있는데 예. 그 6명 중에 3명이 신태영, 이응준, 임충식 3명이 이제 친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인데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동작동 국립묘지 특히 장군 제2묘역을 꼭 가보시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가장 좋은 명당 자리이고 다른 장군 묘역은 수백 명의 장군들이 안장되어 있는데 여기는 딱 6분만 안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위에서 딱 내려다보는 위치가 바로 임정요인 묘역이에요. 예. 바로 임정요인 묘역을 발 아래로 내려 까보고 있는 그곳에 바로 있는 것이죠. 예. 민족정기 이야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장군묘역 얘기했습니다만 김창룡, 김백일 같은 경우에는 친일 행적은 당연한 것이고 훗날에는 독재에 부역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립묘지 안장돼 있다. 네. 이거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현실을 빨리 이제 우리가 개선해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이 68명의 친일파들을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려면 유가족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예.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유가족 동의 없이 직권으로 정부가 스스로 직권으로 이장을 하는 그런 법이 매 국회 때마다 발의는 됩니다만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다음에 특정 정치 세력의 반대 때문에 이 법 개정이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분들을 모시고 방송도 했었는데 네. 그분들에게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놓고 고문 자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고 또 감옥에 보내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훈장 받았거든요, 다들. 제가 좀 전에 그 홍진기 씨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진기는 일제 때 판사로서 인명사전에 등재돼 있고 3.15 부정선거 당시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언론문화 창달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마 중앙일보를 만들고 TBC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국가로부터 금관 문화훈장을 받습니다. 예. 그런 훈장들을 빨리 취소하는 문제도 많은 국민들이 저희 이번에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10주년을 맞아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그 지점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네. 어떻게 일제에 부역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에게 훈장을 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네. 또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독재에 부역한 사람에게 훈장을 줄 수 있느냐. 네. 그런데 훈장은 취소가 돼 있고 그걸 박탈하는 것은 또 힘들고 이런 차원이네요. 훈장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를 국민들에게 모범으로 삼아서 배우라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그분들이 친일파들이 정말 배울 점이 있는 것인지 정말 모순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과하지 않는 일본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독일한테 좀 배워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우리도 독일한테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네. 반나치법 혹은 네, 독일 그렇습니다. 같은 건 나치를 옹호하거나 이러면은 정말 큰일 나잖아요. 네. 과거에는 그 김한섭이라든지 친일파를 위한 변명, 그다음에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 이런 분들이 친일을 옹호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폄훼했을 때는 그냥 학계 논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섰거든요. 우리가 반종족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학계 토론회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형법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진행했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0%가
이분들은 형사처벌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독일의 경우는 독일 형법 86조와 86조 A항이 바로 그런 해당 조항이 되거든요. 예. 나치를 찬양한다든지 옹호한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가차없이 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을 지금 광복회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임 광복회장인 김원웅 회장께서 일제 미화, 친일 미화 금지법을 내년 총선 때 주요한 화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예. 친일 잔재도 아직 여전히 여러 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친일 잔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이는 친일 잔재와 보이지 않는 친일 잔재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보이는 친일 잔재부터 우리가 좀 속아낼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전수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예. 전국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다 전국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특히 광주광역시가 가장 모범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충남 이런 곳이 선도적으로 그 지역 내에 있는 보이는 친일 잔재를 조사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예. 안익태 작곡가의 애국가는 계속 불러야 되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보수 진영에서 이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긴 네. 합니다.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애국가 문제는 안익태 애국가 문제는 오랫동안 표절 시비 또는 그다음에 그 작곡가 안익태의 친나치 시비가 오랫동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른지 말다라고 하는 결론부터 내지 말고 예. 그 안익태의 친행적에 대해서 친나치 행적에 대해서 공론회장을 만들어서 계속 토론하는 게 중요하겠다. 여기서 멀지 않은 숭실대학교에 가면은 음악대학교 이름이 안익태 기념관이거든요. 예. 그러면 안익태 기념관이라고 하는 음악대학에 있는 그 숭실대학교 내에서 그 기념관에서 안익태 이런 문제, 애국가 논란이 되는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한번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정치 영역이 아닌 순수한 학술 영역에서 한번 토론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술 영역에서 토론 중요한 것이죠. 아까 훈장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종찬 그 일본군 공병 소자로 근무를 했었는데 일본군 최고 영예 금치 훈장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종찬이 유일하게 조선인으로서 받은 일본군 최고 훈장인데 이 사람도 지금 국립묘지 안장돼 있단 말이에요. 네, 국립묘지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 장군 이묘역 그 6명 중에 3명은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응준 그다음에 신태영, 임충식인데요. 임충식은 이제 간도 특설대 멤버이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고 이응준의 경우에는 육군 참모총장, 초대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예. 육군을 세팅한 사람이라고 되었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 청년에게 가장 큰 꿈이 있다면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태영의 경우에는 군인으로서 첫 번째 출진의 목표는 바로 야스쿠니 신사에 가는 것이다. 왜냐면은 일본 군인으로서 죽는다는 거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부활하는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선동했던 그런 분들이 장군 이묘역에 3명이나 안장돼 있는데 가서 비문을 보면은 더더욱이나 좀 기가 찼는데요. 뭐 애국 일념으로 일평생을 사셨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비문이 여전히 쓰여져 있죠. 예. 간도 특설대 또 만주군에 복무했던 또 일본 육사에 복무했던 이런 사람들이 박정희 5.16 쿠데타에 가담하면서 나중에는 다 국회의원도 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또 장관도 하고 그러니까 천수를 누리면서 네. 훈장도 타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년이 이제 우리 한국 광복군 창설 80주년입니다. 그 광복군 총사령관인 그 지청천 장군이 바로 이 장군 이묘역에 있는 이응준, 임충식, 신태영의 발 아래 지금 묻혀 계세요. 예. 예. 그래요. 그런 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이게 뭐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고 논쟁이 됐고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그 요번에 여론조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친일 문제가 청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친일 문제가 단순히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한 70% 가까이 답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친일 논란이 있었던 인물들은 어쨌든 지금 대부분 다 사망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시 잡아다가 처벌을 하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역사적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야 후대에 떳떳한 선대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학진 실장하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